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총재가 임시국회에서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새 내각이 출범했습니다. 12선 의원 출신은 이시바 총리는 농림수산상, 방위상 등 다양한 국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총리로 선출되자마자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인 니혼게이자이는 이시바 총리의 안보정책 관련 발언이 시작부터 미일 간의 파문을 일으키며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뜬금없이 괌의 자위대를 주둔시키자는 둥,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자는 둥 계속 미국 의심기를 대놓고 건드리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발단은 이시바가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 기고한 일본 외교정책의 장례란 글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였습니다. 기고문에서 이시바 총리는 자위대를 괌에 주둔시켜 양국의 억지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며 괌 주둔의 성격과 관련해선 훈련기지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시바의 의견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일본 내에서부터 부정적입니다. 일단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불인정 등을 담은 헌법 구조를 개정하지 않는 한 미일 안보조약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자위대의 괌 주둔과 관련해 주일미군은 유사시 목숨을 걸고 일본을 지키는데 미국에 있는 자위대 기지가 훈련 목적이라면 미국을 지킬 수 없어 대등하지 않다. 미국이 이 같은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오넌 랜드연구소 국가안보연구부 일본부장은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미국이 소파 등의 재검토에 동의할 가능성은 100% 없다. 이시바 정권이 이를 미국과 대화에서 우선사항에 올리면 동맹관계에 마찰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시바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시바는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사례를 들며 아시아의 나토처럼 집단적 자위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방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를 보완하는 게 아시아판 나토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에서도 미국의 핵 공유와 핵 반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에 전술 핵폭탄을 배치하고 유사시 해당국의 F-16 전투기 등을 수단으로 쓰는 체계를 모델로 삼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상에 대해서도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일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집단자위권의 전면적 행사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시바가 주장하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수적이라고 짚었습니다. 신임 일본 총리가 괌의 훈련기지를 만들자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의 핵공유까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듯한 황당한 군사정책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모두 자위권이나 헌법에 관련되는 문제로 이시바 총재가 정권 출범 초기부터 스스로 난제를 떠안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미국의 신뢰를 잃을 위험도 있다. 미국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를 투입시키겠다는 망언을 일삼던 인물이 8년 만에 다시 방위장관에 임명된 것입니다. 지난 2015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을 내비쳐 큰 무리를 빚었던 나카타니겐 방위장관이 돌아왔습니다.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양국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쥐소미아를 넘어 상호군수지원협정 악사까지 주장하며 군사협력을 강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나카타니겐 방위장관의 복귀를 두고 주변국들은 언제든 그때와 같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는 2001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에서 방위청 장관,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에선 방위장관을 지내 국방통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보연한을 놓고 한국과 충돌해왔습니다. 특히 그가 주장하는 바, 즉 자위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쉽게 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사안입니다. 2015년에 있었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당시 나카타니는 우리 측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이슈를 논의하다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국내 여론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당시 그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과의 협의 없이 북한의 진입, 군사작전에 동원될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영토주권 문제로 논란이 불거지자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고 정리됐지만 이후 상당 기간 양국은 군사당국 협의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놓고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시바 정권은 한국과의 군사협력 사업으로 비전투원 호송작전훈련과 악사 협정 체결을 우선 현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호송작전 네오훈련과 관련해서 이시바 총리는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확산되던 2017년 중의원 시절 자민당 내 파벌회의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은 반드시 자위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당시 아베 신조 정부는 우리 정부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자국민 철수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거절당하자 일본은 주한미군 등의 지원을 받아 유사시 자국민을 한국에서 철수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한일 양국은 제3국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국민 긴급 철수에 협력하는 상호협력각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악사 협정 또한 일본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역점 과제입니다. 나카타니 장관은 과거 방위장관 시절 양국 핵심 군사협력 사업으로 쥐소미아와 악사를 꼽았습니다. 이후 정보를 교환하는 쥐소미아는 체결했지만 군수를 상호 지원하는 악사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준동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일 동맹 외에도 유사국과 안보 공동선언, 정보교환 협정, 악사 등의 군사협정을 단계적으로 맺어 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시바 정권에서도 이 같은 틀을 한일 군사협력에 적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닌 일본과의 동맹은 우리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국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악사 체결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악사는 민감한 현안입니다. 이런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 이시바 내각의 방위장관으로 컴백했으니 주변국들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이시바 정부가 내놓은 아시아판 나토 구상과 관련해 미국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답은 단칼에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임 일본 총리 예정자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는 나토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나토는 확실히 더 강해졌고 앞으로 우리는 이에 집중할 것이다. 나토는 지금의 나토 하나뿐이지 더 이상 구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이니치 역시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대립을 결정적으로 만드는 국제기구에 참여할 국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미국도 아시아판 나토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라며 어색한 국면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강경 반응에 화들짝 놀란 일본은 신임 외무상이 나서 아시아판 나토 구상은 미래의 아이디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을 들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는데요. 그러면서 원전악대라는 뜬금없는 발표를 해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이런 미묘한 갈등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일본을 긴장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의 미야자키 공항에서 불발탄이 폭발해 공항 유도로가 함몰되고 이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야자키 공항 유도로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솟아올랐고 이로 인해 공항 활주로는 하루 종일 폐쇄되면서 항공기 60여 편이 결항되고 말았습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폭발 약 2분 전에도 하네다 공항행 민항기가 부근을 통과했다고 하니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자위대 등의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불발탄 폭발로 파악됐으며 폭발 장소에는 가로 약 7m, 세로 약 4m에 깊이 약 1m의 타원형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럼 대체 불발탄이 왜 이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조사를 해보니 이 불발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투하한 250kg짜리 폭탄이었습니다. 이 공항에서는 과거에도 2차 대전 당시 미군이 투하한 불발탄이 몇 차례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2차 대전 때 투하된 폭탄의 10에서 30%는 폭발하지 않고 불발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미야자키 공항에는 아직 수십 발 이상의 불발탄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에도 미야자키 공항 주기장 공사 중 1톤 상당의 미제 불발탄이 발견된 바 있으며 2011년 11월에는 활주로 옆에서 250kg짜리 불발탄이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일본이 2차 대전 당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눈 적대 관계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미국에서 투하한 불발탄이 아직도 일본에 있다는 것은 일본의 공항 관리가 허술하다는 두 가지 문제점을 노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알고 있는 미국에게 최근 큰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겼는데요. 지난 10월 2일 일본 미야자키 공항에서 폭발물이 터져 공항이 마비되고 활주로가 폐쇄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의 미야자키 공항에서 불발탄이 폭발해 공항 유도로가 함몰되고 이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날 공항 유도로에서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솟아올랐고 이로 인해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항공기 6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폭발이 있기 바로 2분 전 하네다 공항으로 가던 민항기가 미야자키 공항 부근을 통과했던 것으로 알려져 2분만 빨리 폭발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이지 위험천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폭발 장소에는 가로 약 7m, 세로 약 4m에 깊이 약 1m의 타원형 구멍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폭발물이 정체가 드러나자 다같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투하한 250kg짜리 폭탄이었고 그것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이 공항 인근에는 2차 대전 때 투하된 폭탄의 10에서 30%는 폭발하지 않고 불발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그중 하나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실제로 3년 전에도 미야자키 공항 주기장 공사 중 1톤 상당의 미제 불발탄이 발견된 바 있으며 2011년 11월에는 활주로 옆에서 250kg짜리 불발탄이 발견된 적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과 일본의 과거를 상기시키는 사건이었고, 동시에 미국에서 투하한 불발탄이 아직도 일본에 있다는 것은 일본의 공항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괌에 자위대를 주둔시키겠다는 이시바 총리의 뜬금없는 발표 직후 이어진 폭발이어서 미국과 일본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본 항공과 일본 공항의 잦은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그 위상 역시 바닥으로 추락한 것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 항공의 어두운 전설은 2018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음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를 하고도 10차례나 런던과 도쿄 간 비행을 했다고 보고한 일본 항공의 부조종사 지스카와 가스토시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스카와는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를 하고 도쿄로 가는 비행기 조종을 위해 탑승하려다 체포됐는데요. 여객기로 향하는 버스 운전기사가 조종사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며 신고해 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지스카와의 혈액 100ml당 알코올 농도는 189mg으로 이는 여객기 조종사에게 허용되는 음주 기준치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100ml당 80mg이 넘는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지스카와는 영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런던 아이슬워스 법원의 필립 매슈 판사는 지스카와가 여객기 승객들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했다며 지스카와가 여객기의 조종관을 잡았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만도 오싹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라 망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하루 이틀 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항공에서 음주 비행을 하려던 정신나간 조종사들은 적발된 것만 19건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항공이 신형 음주 측정기를 도입한 작년 8월 이후 조종사에게서 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적발된 사례는 19건이었으며 이 중 새 조종사를 수배하느라 여객기 출발이 늦어진 사례는 무려 12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가 빨대를 이용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신형 음주 측정기를 일본 공항에서 도입하자 적발건 건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적발된 것만 이 정도이고 일본 언론들은 실제로 음주 비행이 해외 출발편을 중심으로 더 있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를 겪고도 일본 항공사의 음주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조종사에 이어 이번에는 여 승무원이 비행 중 음주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여 승무원이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미국 호놀룰루로 가는 항공기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 같은 사실은 함께 탑승한 다른 승무원들이 이 여승무원에게서 술냄새가 난다고 지적해 조사를 벌인 결과 호흡 1리터당 알코올 0.15mg이 검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승무원은 음주를 하지 않았고 구강세정제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30분 뒤 다시 실시한 검사에서도 0.16mg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이없게도 일본 항공의 음주 논란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일본 항공기장의 음주로 인해 항공기가 결항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난 4월 23일 미국 댈러스에서 일본인 남성 기장이 술에 취해 소동을 일으킨 것인데요. 당시 기장은 오전에 댈러스에 도착하는 여객기를 조종한 뒤 오후 6시께부터 4명에서 6명 정도와 함께 와인 7병과 맥주캔 15개 내외를 마셨으며 이튿날 새벽 호텔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여 출동한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소동으로 4월 24일 오전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인 항공편이 전격 결항됐고 일본 항공은 사과와 함께 대체항 공편을 마련하느라 온갖 굴욕을 겪었습니다. 결국 일본 항공은 부랴부랴 전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금주령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금주령은 채 4개월도 가지 못했습니다. 9월 말 일본 항공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스트레스를 줄여 안전제일의 취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에게 체류지에서의 음주를 금지했던 조치를 종료해버렸습니다. 음주 문제뿐 아니라 조종사과실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11월 미국에서 일본항 공비행기가 관제허가를 받지 않고 활주로를 횡단한 일이 발생한 후 올해 5월까지 반년 동안 5개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참다 못한 국토교통성은 일본항공에 대해 엄중주의 행정지도를 했고 일본항공은 국토교통성에 재발방지책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일련의 실수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이 미국 최대 항공사의 아시아 거점 공항이라는 지위를 한국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 26일 델타항공조 에스포시토 네트워크 기획 수석 부사장의 발표는 일본을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발표 내용은 델타항공의 아시아 거점을 일본 나리타에서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옮기고 솔트레이크시티 직항 노선을 개설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신규 노선 개설을 통해 인천공항은 아시아 최초로 델타항공의 4대 허브공항, 즉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 솔트레이크시티와 모두 연결되는 공항이 되었고, 이는 곧 인천공항이 델타항공의 아시아 핵심 공항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델타항공은 과거 아시아 허브 공항이었던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에 2019년 8월 기준 월 312편 84,361석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28일 운항을 마지막으로 델타항공은 모든 나리타 미주 노선을 단항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과 손을 잡았습니다. 델타항공의 공급 좌석을 기준으로 인천공항은 2019년 8월 아시아 3위에서 올해 8월 일본 하네다 공항에 이은 2위로 올라섰는데요. 내년 6월 인천 솔트레이크시티 신규 노선이 개설되면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공항이 일본 나리타 공항을 제치고 세계 최대항 공사인 미국 델타항공의 아시아 핵심 공항으로 거듭나게 되면 델타항공의 미국 내 주요 거점 공항 4곳과 인천공항이 모두 연결되면서 이용객도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은 델타항공의 거점 공항이 되면서 앞으로 연간 1억 6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하는 세계적인 항공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일본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인데요. 미국 애틀랜타 델타항공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델타항공의 부사장은 솔트레이크시티는 미국 남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완벽한 허브라며 솔트레이크시티를 추가함으로써 기존에 연결되지 않았던 로키산 맥 지역을 새롭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특히 솔트레이크시티 공항은 솔트레이크시티 아시아 간 직항편이 없음에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약 12만 명의 아시아인이 방문했을 정도로 미국 내에서도 환승 연결성이 우수한 공항으로 유명합니다. 델타항공은 기장과 승무원의 잦은 음주 사고와 실수 등으로 일본 대표항 공사가 무리를 빚고 잦은 지진과 사고 등으로 공항 폐쇄가 자주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벌어지자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델타항공이 일본 나리타를 제치고 인천을 선택함으로써 급변하는 전세계 항공시장에서 인천공항이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 스타쉽이 6번째 시험 비행에서 불타지 않고 대기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발사장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해 머스크와 포옹하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주 관련 산업에 굉장한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번째 시험 비행에서 1단부 추진체 회수에 처음으로 성공했던 스페이스X는 이번 발사에서는 로켓 팔로 추진체를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100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된 2단부 스타쉽은 60여 분간의 지구 저궤도 비행을 마친 뒤 인도양에 착수했는데요. 특히 이번 시험 비행에서는 처음으로 착수 직전까지 2단부가 폭발하지 않았고 수직으로 착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타쉽은 역대 최강의 발사체로 꼽힙니다. 발사체를 밀어올리는 힘인 추력이 가장 강합니다. 1700만 파운드의 추력을 냅니다. 이는 보잉 747 항공기 63대간에는 추력과 같을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탑재 중량 역시 최고로 스타쉽은 고도 200km의 지구저 궤도에 150톤의 탑재체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2단부 또한 지상에 수직으로 착륙시켜 재사용한다는 것이 스페이스X 측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용으로 개발한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을 발사 후 성공적으로 회수함으로써 화성 개척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발사체를 회수했다는 것은 우주 역사상 큰 기술적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사대에 재착륙한 로켓을 다시 쏘려면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처럼 메카질라를 이용하면 하루에 여러 차례 발사를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사 준비 시간이 단축됩니다. 또 발사체 발사 비용도 대폭 줄일 예정인데요. 무엇보다 로켓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 절감돼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로켓은 스타링크 위성을 한꺼번에 더 많이 쏘아 올리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한국도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우주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재사용 발사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공중에서 분리된 1단 로켓이 스스로 자세와 출력을 조절하며 정확한 지점에 착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단 로켓은 전체 발사체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를 회수하고 옮기는데도 비용이 발생하기에 관련 기술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청 산하 항공우주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시험용 발사체 제작에는 약 26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시스템 종합에 약 200억 원, 엔진 제작에 50억 원이 들며 시스템 종합은 진행 중이고 엔진은 내년 연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쌍의 시험용 발사체를 만든 뒤 2027년 고도를 늘려가며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에 스페이스X처럼 메탄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란 점입니다.
우주항공청은 2030년대 중반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의 재사용 발사체에 자체 제작한 메탄 연료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누리호 등 많은 로켓이 연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그을음이 많고 재사용을 한다면 매번 엔진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메탄은 탈 때 그을음을 만들지 않아 발사할 때마다 엔진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 같은 발사체를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쏘는 재사용 발사체 기본 개념에 적합합니다. 메탄은 지난 13일 이륙 뒤 7분 만에 발사대로 돌아온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물질입니다. 지난 13일 미국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 스타쉽도 메탄을 연료로 씁니다. 당시 스타쉽 1달 로켓인 높이 70짜리 슈퍼헤비는 발사 뒤 7분 만에 역추진을 통해 공중에서 발사대로 귀환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를 본격적으로 상업화한 곳은 전 세계에서 스페이스X가 유일한데요. 그럼 한국판 스페이스X는 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스타트업들과 손잡고 재사용 우주 발사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이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팔콘9 및 스타쉽 같은 재사용 발사체는 물론 재사용 우주비행체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카이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 도전에는 현대차그룹 계열 로템과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재사용 발사체는 우주상업화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젠 전 세계가 재사용 발사체를 통해 우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사용 발사 기술과 초소형 위성 개발이 이끄는 뉴스페이스 산업은 우주공간 사용마저도 대중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스페이스X의 발사체 재사용 기술은 발사 비용을 급격히 낮추고 있는데요. 스타쉽의 경우 기기당 발사 비용 목표가 $10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인도 수천 달러만 있으면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 한국형 재사용 발사체에 스페이스X처럼 메탄 엔진을 장착하기로 한 것은 물론 통신위성을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등 우주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위성방송, GPS 오차 보정 등에 활용되는 무궁화 위성 6A2호가 무사히 우주로 향했습니다. KT셋은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캐너베럴 공군기지에서 무궁화 위성 6A2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새로운 무궁화 위성이 발사된 것은 지난 2017년 무궁화 위성 5A2호 및 7호 이후 약 7년 만이었습니다. 발사에 성공한 6A2호는 서비스 궤도까지 진입하는데 약 1개월이 소요되며 올 연말까지 KT셋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한 위성 관제 시스템인 코스모스를 통해 궤도 내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품질 검증 등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내년 1분기부터 한국 내 정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이미 스페이스X와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 못지않게 우주 분야에 관심이 많은 국가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역시 미국과 협력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11월 26일 일본 소형 로켓 입실론 S가 연소 시험 중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실패였고 일본의 충격은 컸습니다. 애초에 이 연소 시험은 120초 정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소형 로켓 입실론 S의 2단 엔진에 대한 지상 연소 시험 도중 화재로 인한 연기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30초 뒤에는 폭발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바다로 튕겨가는 모습이 NHK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험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입실론 S는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가 소형 위성을 우주에 운반할 목적으로 만든 입실론의 크기를 키워 개발 중인 개량형 로켓으로 대형 로켓 H3와 함께 위성 발사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앞서 입실론 S는 작년 7월 아키타현 시험장에서 실시된 2단 연소 시험에서도 폭발 사고를 냈고 문제를 개선해서 이번 시험에 임한 건데 또다시 이렇게 폭발 사고를 일으키면서 일본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 로켓을 개발한 게 아니라 폭탄을 개발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반면 한국은 미국이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원자로입니다. 전 세계가 유인 달 탐사 임무에 뛰어들면서 달에서의 주요 전력원으로 차세대 원자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각국은 유인 우주 탐사에 기저 전력원 중 하나로 우주 원자로를 고려하며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원자로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탐사선이나 로버 등은 전력원으로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왔지만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각종 인프라가 들어서면 태양광은 한계가 크기 때문에 기저전력원인 원자력을 찾는 것입니다. 화력은 질량 대비 출력이 낮고 태양광은 집광판 열화 문제와 환경 문제에 따른 간헐성이 있습니다. 반면 원자력은 발사사고 시 핵물질 누출 문제가 있지만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훨씬 큰 전력원입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연계 화성 탐사 계획 문투마스 아키텍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을 주 유인 탐사 에너지원으로 써야 하는 이유로 달에선 밤인 14일 동안 영하 150도 극한 환경에서 태양광 없이 버텨야 하는 점, 화성에선 모래폭풍으로 태양광 패널에 먼지가 쌓이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목받는 건 트럭에 실을 수 있는 크기로 가장 작은 원자로 중 하나인 히트파이프 원자로입니다. 물을 쓰는 원자로와 달리 액체금속과 방열 파이프로 냉각 시스템을 구축한 게 특징으로 파이프로 노심에서 열을 뽑아내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생산합니다. 연료를 한 번 넣으면 10년간 전기를 생산하고 원자로 전체 무게도 3.5톤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2028년 실증을 목표로 기업들과 히트파이프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2035년까지 러시아와 달기지 원자로를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원자력연구원이 2019년 설계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창의형 융합 연구 사업을 통해 달기지용 히트파이프 원자로 설계 기술과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원자로뿐 아니라 원자력 방사성 동위원소 발전 시스템과 원자력 열추진, 원자력 전기 추진 등 추진 시스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원자력 방사성 동위원소 발전 시스템인 RPS의 경우 원자력연이 개발한 원자력 전지가 이미 지난 2022년 누리호 2차 발사 당시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돼 전력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지구 저궤도에서 방사성 물질 사용이 금지된 UN 규범에 따라 이 전지에는 실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쓰이진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발표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우주 에너지 중 하나로 원자력을 지정하고 심우주 추진 등에도 활용하겠다는 등 우주 원자력 개발 계획을 담아둔 상태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통신과 원자력 분야에 대해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한국이 그만큼 우주통신, 우주 원자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를 기회 삼아 체계적 협력 전략을 갖춰야 합니다. 미국은 2021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국가방위와 우주 탐사를 위해 SMR 활용을 촉진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우주원자로의 고순도 전홍축우라늄을 연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고농축우라늄을 활용하기 어려운 한국도 원자로를 개발할 길이 열린 상황입니다. 따라서 2032년 발사되는 한국 달 착륙선에도 원자력 전지가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우주 원자로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2년 전 일본 전역을 마비시켰던 KDDI 통신망 장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7월 일본 3대 이동통신사인 KDDI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개인뿐 아니라 공항, 택배업체, 지방은행 등 모든 것이 마비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JR 화물은 컨테이너 위치를 파악하는 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국에서 열차가 지연됐고 도요타 자동차 등에서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 통신장애 사건은 무려 사흘간 4천만 명을 마비시켰고 약 86시간 만에 해결됐지만 일본 내 통신장애 중 역대 최대 피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고작 2,000원에 그치는 코미디스러운 결말로 논란을 남겼습니다. 이후 문제의 KDDI 이동통신사는 망 안정성을 강화한다며 4,8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2023년 이번에는 일본의 또 다른 통신사 NTT도 먹통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최대 통신사 NTT의 통신장애로 인터넷이 마비되었고 3시간가량 인터넷 전화가 막혀 긴급전화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경쟁사인 KDDI의 침몰을 지켜봤지만 불과 1년 만에 NTT도 역시 대규모 통신장애를 맞으며 일본에서 IT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시켜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NTT 도코모는 최근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지난 11일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NTT 도코모가 5G 이동통신 장비에서 일본 회사 제품만 고집하던 전략을 버리고 해외 업체에도 적극 문호를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5G를 중심으로 1,000억엔 규모의 기지국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본 이동통신 시장에 공을 들여온 삼성전자의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일본 통신 장비만 고수했던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NTT 도코모가 도입할 수 있는 해외 장비는 사실상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NTT 도코모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가는 2023년 초부터 전국에서 통신 품질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도쿄나 오사카 등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는 음성통화가 끊기거나 데이터가 먹통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통신사업을 담당하는 총무성 품질조사에서도 후발업체인 KDDI와 소프트뱅크보다 훨씬 뒤처진 꼴찌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NTT 도코모는 내부적으로 통신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장비 문제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NTT 도코모는 기지국 이동통신 장비 대부분을 일본 회사인 후지스와 애니시것을 사용 중인데요. 해외 업체의 경우 핀란드의 노키아가 일부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2022년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NTT 도코모는 손을 들었습니다. 최근 스웨덴 에릭슨과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후지스 제품을 교체하기 위해 삼성이나 노키아 등의 장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의 이유도 황당합니다. NTT 도코모는 지난 3월까지 약 300억엔을 투자해 전국 2,000곳 이상의 기지국 증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도심에서의 통신 품질 불량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000억엔 규모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고 이를 전량 해외 통신 장비로 교체하기로 한 것인데요. 통신장애의 통화 품질 문제까지 개선이 되지 않자 일본제만 고집할 수 없다, 더 좋은 해외 장비를 도입하자고 결국 손을 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삼성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아날로그를 고집해온 일본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위해 피나는 노력과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청 출범 2년 만에 아주 뜻깊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플로피 디스크 사용을 의무화한 1,900여 개의 규제를 철회한 것이 그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지 거의 2년 만에 마침내 최종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디지털 장관 고노타로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승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발표입니다. 정부 내 일처리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쓰지 말라는 규정 하나를 폐기하는데 2년이나 걸리고 그걸 또 플로피 디스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표현하다니, 한 번 정하면 다른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일본 국민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건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데요.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만 최근까지 일본에는 플로피 디스크나 CD롬 형태의 추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약 1,900개의 규제 절차가 있었습니다. 일본 디지털청이 생겨난 배경 역시 일본인들의 이런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접종을 실시할 당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종이 서류와 구식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창피해진 일본은 서둘러 디지털청을 만들었고 고노다로 장관을 앉혔습니다. 고노다로는 2022년 8월 당국과의 소통에서 플로피 디스크와 CD를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규제 개혁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이 규제 하나 없애는데 2년이나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여전히 플로피 디스크를 판매하는 기업은 소니입니다. 소니조차 디스크 수요 감소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2011년에 플로피 디스크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인 소니마저 비효율의 극치라고 부르짖었으며 포기한 플로피 디스크를 정부기관은 규정에 얽매여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결국 소니가 손 털고 나간 플로피 디스크를 여전히 사용하다가 14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규정을 폐기했다는 것인데요. 정작 정부에서 사용 의무 규제를 철회하는데 2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 2009년 소니는 일본 국내 플로피 디스크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더 웃긴 건 총 1200만 개에 달하는 디스크 이용량을 다 합쳐도 17TB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생성형 AI가 상용화된 요즘 디스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결국 일본은 이 같은 아날로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무려 6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후한 생산 설비 누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자 정부가 주도의 디지털 전환 관련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각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IT 부문에서는 확실히 일본을 앞서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에도 일본 경제산업성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 80%가 낡은 기술, 방법론,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서 전통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70%가 자사의 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일본의 디지털 보급은 느리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육안으로 검사하기, 대면으로 확인하기 등을 의무화하는 아날로그 규제 조항 9,125개 중 99%를 올해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 GDP의 20%를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고령화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했는데도 그동안 일본 사회에 고착화된 아날로그 방식에 대한 집착이 생산성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처절한 반성에서 나온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검사 점검 시 사람이 현장에 반드시 가서 육안으로 하던 조사를 의무화한 규제가 1036개 조항에 달하는데, 이를 센서나 카메라 등 원격 실시하거나 인공지능 등으로 자동화 무인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규정이 아직도 있었다니 말이죠. 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책임자 상주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디지털 기술로 안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방문이 요구되는 정보 열람권도 디지털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이 같은 변화는 한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전 세계 63국 중 6위로 일본 32위에 비해 한참 앞서 있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포트라가 주최한 일본 지자체 디지털 전환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에는 일본 6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대거 방안에 각 지자체별 DX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 기업 유치전을 펼쳤습니다. 국내에서도 143개 관련 기업이 해당 행사에 참가하는 등 일본 지자체가 추진하는 DX 투자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뿌리박힌 공직사회와 민간기업의 아날로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무려 6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게 과연 이 정도로 예산이 드는 사안인지 의아할 따름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예산은 한국 IT 기업들에게 엄청난 먹잇감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일본 후지산에는 전에 없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 해 동안 눈 덮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후지산에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10월 마지막 날까지도 눈이 내리지 않은 겁니다. 일본에서는 후지산에 눈이 내리면 겨울이 시작됐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130년 관측 사상 이런 일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첫눈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첫눈이 가장 늦게 온 해는 2016년과 1955년으로 모두 10월 26일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 마지막 날까지도 눈이 내리지 않은 겁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후지산이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요 몇 년 사이 후지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눈 없는 후지산 역시 그 징후 중 하나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입니다. 더구나 후지산이 폭발하고 마그마 활동으로 매일 지진이 일어나기라도 한다면 이재민만 약 2,7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자 일본 열도는 난카이 대지진의 공포에 이어 이번에는 후지산 폭발이라는 공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높이 3,000m가 넘는 후지산 정상은 통상적으로 눈에 덮여 있지 않은 기간이 1년에 2에서 3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7월에 눈이 녹았다가 늦어도 10월 초에는 또다시 눈이 덮인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꼭대기에 검은 흙이 다 드러나 보일 정도로 눈이 없습니다. 보통은 10월 2일쯤에 눈이 쌓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지난해는 10월 5일, 지지난해는 9월 30일에 관측됐는데 올해는 10월 하순에도 눈은 확인되지 않았고 지방기상대는 후지산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첫눈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현지에서 이런 후지산 때문에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후지산 대폭발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활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마그마가 분출구 쪽으로 몰리며 산이 부풀어 오르거나 황 냄새가 퍼지는 등 여러 징조들이 포착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분화구 중심의 기온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분화구 중심의 열이 몰리면 산 정상의 기상 상황이 급변하며 그래서 이렇게 예년과 달리 눈이 내리지 않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눈이 안 오는 것뿐 아니라 늘 만년설로 덮여있던 산인데 올해는 만년설까지 거의 사라져버린 것에서 후지산 정상이 지금 얼마나 뜨거워져 있는가를 말해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꼭대기에 만년설이야말로 누름돌 역할을 하면서 지하 마그마가 분출하려는 것을 막아왔는데 만년설이 모두 녹아버렸으니 마그마의 분출 압력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여러가지 징조가 후지산 대폭발이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생각에 일본은 지금 쓰나미와 지진의 공포에 이어 화산 폭발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진학자들은 만일 일본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핵폭발보다 더 큰 화산 폭발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분화하는 활화산이 무려 300년이나 축적해둔 마그마가 폭발한다면 그 양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한 지질학자는 후지산 대폭발 시 4억 9천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화산재가 뿜어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재해 폐기물의 1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화산재가 나온다면 도쿄 도심부까지 수십 센티미터의 화산재가 덮어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무서운 것은 식수를 오염시키고 해당 지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며 도로와 철도가 막혀 교통망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전력마저 끊길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화산재가 덮이면 수도권 인구의 약 60%인 2,670만 명이 피난을 떠나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이 아닌 하늘로 퍼지게 될 가벼운 화산재는 일본의 소빙하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화산 폭발은 핵폭탄보다 강력합니다. 얼마 전 통가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이 그 위력을 잘 보여줍니다. 2022년 1월 통가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핵폭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 등 공동연구팀은 쓰나미를 촉발한 통가 화산의 폭발력이 61메가톤에 달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는 전 세계 기상관 측소와 소셜미디어에서 통가 화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를 핵폭탄과 비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핵폭탄의 폭발력은 메가톤 단위로 나타내는데 이는 TNT 폭약으로 쉽게 환산한 것입니다. 곧 1메가톤의 핵폭탄은 TNT 폭약 100만 톤의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이 추산한 통가화산 61메가톤의 폭발력은 인류 역사상 가장 수소폭탄이었던 차르 봄바를 넘어섭니다. 구소련이 지난 1961년 개발한 차르 봄바는 현재까지 성능 시험을 마친 것 중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폭발력이 무려 50메가톤에 달합니다. 미국이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리틀보이보다 무려 3,300배 이상 강한 수준입니다. 연구를 이끈 샘 릭비 박사는 통가 화산 폭발은 의심의 여지 없이 지난 세기 동안 발생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사건 중 하나였다. 통가 화산은 규모 8.4의 지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했고 압력파는 지구를 여러 바퀴 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통가 화산 분화로 인한 여파는 세계 각국 연구진들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는 당시 통가 화산 폭발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 58,000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의 수증기가 성층권에 유입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당시 화산이 폭발한 직후 12에서 53km 대기층에 약 146테라그램에 달하는 수증기의 양이 확인됐는데 이는 성층권에 있던 수증기의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이 정도 수증기 양이면 일시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수도 누쿠알로파 북쪽 65km 해역에 위치한 통가화산은 2022년 1월 15일 대규모 분화를 일으켰습니다. 분화 순간 터져나온 화산재와 가스는 순식간에 반경 주위를 뒤덮었으며 수분 뒤 누쿠알로파를 비롯한 통가 일대는 1m가 넘는 쓰나미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후지산은 300년 동안 잠들어 있었고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 관측과 함께 대규모 분화 시 3시간 만에 엄청난 양의 화산재로 도쿄와 수도권 일대가 마비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본인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707년 호에이 분화와 유사한 형태의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후지산 예상 화산 폭발 지수를 오라고 전망합니다. 후지산 아래에서는 마그마 활동으로 인해 매일 저주파성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가스가 관측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더욱 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호에이 분화는 에도 시대인 1707년 12월 16일 시작된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로 당시 15일간 화산재가 분출되었으며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났고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의 화산재가 단계적으로 낙진했습니다. 지진도 함께 발생해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었고 대량의 화산재가 100km 떨어진 에도에도 쏟아져 한낮에도 어두웠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후지산 폭발 3시간 뒤면 도쿄 전체가 마비될 것이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화산재가 2주에 걸쳐 내리는 상황이 지속되면 수도권인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에 두께 30cm 이상, 도심부에 10cm 이상의 화산재가 쌓일 것이라는 예측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후지산 폭발로 발생한 화산재를 바다에 버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양 폐기안이 해양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이어 자칫하면 화산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대책이 황당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하더라도 낙하하는 화산재량이 많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집이나 안전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놓은 대피 매뉴얼은 어딘가 많이 엉성합니다. 화산재가 떨어지더라도 곧바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작고 주민 다수가 동시에 피난하기 어려우니 집에 있어라. 다만 땅에 떨어지는 화산재량이 많으면 대피를 권유한다. 지면에 쌓인 화산재 두께가 3에서 30cm이고 화산재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 상황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후지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덮이게 되면 전력과 수도가 끊길 텐데 화산재 두께는 누가 재며 얼마나 더 쌓일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결론은 국민들이 판단해서 피난을 가야 할지 집에 있어야 할지를 결정하라는 건데 난감한 일입니다. 일본 언론 니케이는 후지산 분화 시 자택에 대기할 경우 식량 비축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은 후지산 이외에도 다른 활화산들의 상황까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8월에는 미야자키현 인근 해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규슈 남부 기리시마산에서 지진 활동이 늘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일본 규슈에 있는 아소산의 화산 활동이 강해져 경계 수준을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과연 후지산의 10월 말까지도 눈이 내리지 않은 것이 마그마가 분화구 입구에까지 압박을 가해 정상 부근의 기온이 올라간 것이며 곧 폭발이 임박한 것인지 세계가 후지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